먼저 렌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설명하지 못하고 방법만 설명할 겁니다. 자세한 옵션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Vlay는 여기 나와 있는 이 Vlay는 플러그인입니다. 스케치업 자체에 렌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스케치업 자체에는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Vlay와 같은 플러그인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뭐 멘탈레이라든지 Vlay라든지 혹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Vlay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건데, 그럼 기존에 스케치업만 있어요. Vlay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요. 내보내기. 이 내보내기의 2D 그래픽이요. 2D 그래픽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파일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에 내용이 많으니까 카메라 앨범에 제가 여기다가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이때 내보낼 때 파일 나오는 거 보이시죠? 파일 형식. PDF로 내보낼 건지, EPS를 내보낼 건지, JPG인지, TIFF인지, PNG인지. 그 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PNG 쓰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요? PNG가 32비트 포맷입니다 라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프로그램은 8비트 포맷이 있고 16비트 포맷이 있고 24비트 포맷이 있고 32비트 포맷이 있습니다. 8비트 포맷이라고 하는 건 2에 8승계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2의 8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색상을 최대한 나누면 2의 8승계까지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이거 256 컬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색상을 256개로 나눠 놓은 거죠. 이걸 인덱스 컬러라고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파일이 GIF 파일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16비트 포맷은 당연히 2의 16승을 의미하겠죠. 얘는 64,000개 정도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JPG 파일입니다. 얘는 2의 24승을 의미합니다. 이걸 트루 컬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빛의 삼원색인 레드가 2의 8승, 그 다음에 그린이 2의 8승, 블루가 2의 8승계. 대략 여기서 조합되는 색상의 개수가 1600만 개의 색상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 컬러예요. 더 이상 조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BMP 파일입니다. BMP 파일, 그 다음에 TIF 파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근데 32비트는 뭐냐면 2의 24승계의 색상과 투명도 2의 8승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32비트 컬러가 나왔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TGA하고 PNG 파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PNG 파일을 쓰세요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PNG 파일에는 32비트, 즉 1600만 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투명도가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명도가 저장이 됐으니까 포토샵에서
합성하기에 많이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포토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 결과물은 스케치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포토샵에서 나와요. 포토샵에서 부분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포토샵에서 광원 효과를 준다든지,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하고 주변 배경을 합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토샵에서 일어나요. 스케치업에서 100%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포토샵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성하는 기술을 늘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32비트 파일인, 그러니까 32비트 포맷인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죠? BMP, JPG, TIFF, 그 다음 PNG. 그죠? EPS는 출력용 파일이에요. 옛날에는 EPS 파일을 썼어요. 근데 요즘 안 써요. 요즘은 PDF 파일로 출력용 파일을 만듭니다. 인쇄소에서 PDF 파일 받아요. EPS 파일 안 받습니다. 옛날에는 EPS 파일로 해서 출력을 했어요. 인쇄를 했었는데 책 만들 때 있죠. 책 만들 때 EPS 파일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PDF로 보내면 돼요. 인쇄소에다 충무로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다 PDF 파일 보내면 아주 깔끔하게 딱 출력돼서 와요. 자, PNG 파일을 선택하시고, 자, 익스포트. 그러면, 자, 파일 내보내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요. 화면을 그대로 스크린 캡처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재질을 입혔죠. 바닥 부분에 지금 재질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 재질은 기본 재질이에요. 우리가 썼던 기본 재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런 걸 웹툰, 카툰, 그림처럼. 그러니까 그림이 실사 재질에 검정색 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만 가지고도 충분히 미팅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업은 여기까지만 제공을 해줘요. 여기까지만.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내보내기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 아이콘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메뉴바에서 여기 오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V-Ray, 포스케쳐, V-Ray 라이트, V-Ray 오브젝트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유틸리티까지 있는데 유틸리티는 빼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당구공 그림 보이시죠? 요거하고 주전자 그림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찾아보세요. 당구공 그림하고 주전자 그림하고. 주전자 그림이 렌더 명령어고요. 당구공 그림, 요 당구공 아이콘이 에셋 에디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명, 재질, 모든 기능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렌더 옵션까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요 두 개를 찾으시면 돼요. 자, 찾아보시죠. 먼저 당구공을 이렇게 눌러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에셋 에디터가 나타납니다. 에셋 에디터가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자, 요 중간에 보시면 왼쪽에 화살표가 있고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죠. 각각 눌러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건 매티리얼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전부 다 재질이 있어요.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이건 제가 드릴 겁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매티리얼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일단 신경 끄고 이 위로 올라갑니다. 요 부분. 제가 네모나게 사각형 친 부분 있죠? 제일 처음에 여기 당구공, 얘가 매티리얼,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구 그림 있죠? 얘가 라이트예요.
나머지는 쭉 무시해도 좋은데 여기 그 기어 그림 있죠? 얘가 렌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전자 또 있죠?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도 주전자 그림 있죠? 근데 여기도 주전자 그림 있죠? 이 주전자가 렌더 명령어입니다. 렌더링 명령어가 주전자예요. 근데 스케치업만 얘만 이걸 쓰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3D 맥스에서도 이 주전자 그림이 렌더링 명령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류 최초로 3D를 만들어서 렌더링한 게 바로 저 주전자예요. 저 주전자가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3D예요. 그 티팟이라 그러죠? 그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렌더 옵션에, 그러니까 렌더 명령어에 다 저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징이에요. 이게 인류 최초의 3D로 만들어진 모델링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류 최초? 네. 그래서 이 주전자 그림을 누르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가요.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가 V-Ray 렌더링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실사처럼 사진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V-Ray가 어떤 것을 계산하냐면 빛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렌더러들은 조명을 계산합니다. 빛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형광등이 있잖아요. 이 형광등에서 빛의 입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입자가 나오고 있죠. 형광등에서 나온 빛의 입자는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주된 광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벽이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사물들 있잖아요. 이런 사물들이 그 빛을 받아서 흡수를 해요. 그리고 일부는 빛을 튕겨냅니다. 그 튕겨낸 빛을 우리는 색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때 튕겨나간 빛을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바로 V-Ray는 이 프라이머리 레이와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사실감과 같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옵션을 몇 가지 찍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얘를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주세요. 얘가 세팅입니다. 보시면 엔진이 있습니다. CPU가 있고 CUDA가 있고 RTX가 있어요. 그죠? CPU, 다시 말하면 우리 컴퓨터에는 CPU가 있고 GPU가 있습니다. CPU가 있고 GPU가 있어요. GPU라고 들어보셨나요? CPU는 센트럴, 이거 맞나요? 중앙 연산 처리 장치, 한글로. 근데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입니다. 그래픽 프로세서예요. 이거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그래픽 카드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에 그래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별도로 CPU처럼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픽 카드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GPU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를 선택하면 뭘로 계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인텔 코어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 거. 얘가 CPU예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50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의 GPU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클릭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렌더링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RTX만 누르면 이렇게 GPU만 가지고 렌더링을 하게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뭘로 할 거냐 이거죠. CPU로 할 거냐, 아니면 CPU, GPU로 할 거냐, 아니면 GPU로 렌더링 할 거냐. 아쉽게도 CPU 쓰셔야 돼요. 이 CPU를 체크하면 옵션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 GPU를 체크하면 이 옵션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옵션 때문에 저는 CPU를 써요. 네, 자, 얘를 가지고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제법 빨라요. 왜냐면 계산을 두 군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빠르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좀 정교하지는 않아요. 옵션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프로그레시브라고 하죠. 순차 정렬이라고 합니다. 순차 렌더링이라고요. 얘를 체크하면 순차 렌더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얘를 끄고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모델링 데이터를 렌더링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재질 계산하고 그 다음 조명 계산하고 조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렌더링을 하는 걸 프로그레시브라고 하고, 얘를 끄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조그맣게 제가 부분 렌더링을 할 건데, 자, 요만큼만 렌더링을 할 건데 여기에 버켓이라는 게 돌아다닐 겁니다. 네모난 사각형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저 버켓이 CPU 개수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CPU의 개수예요. 저 버켓 하나가 지나갈 때 한 번에 그 네 가지가 다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켓 렌더를 쓰면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렌더링 속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안 쓰고 그 오프해놓고 쓰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레시브 옵션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 여기 버켓 사이즈가 있습니다. 맨 위에 렌더 파라메틱에 보면 파라미터에 보면 버켓 사이즈라는 게 나와요. 아까 조그만 사각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죠? 그 사각형의 크기입니다. 얘를 조절하시면 버켓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넘어가고, 자, 퀄리티가 있네요. 보통 미디움으로 잡혀 있죠? 네, 이거 미디움으로 놓으시면 돼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요거 로우나 베리 로우로 놓으시면 돼요. 나는 이거 최종 렌더링 할 건데 그러면 요 베리 하이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퀄리티라는 게 렌더링된 품질을 의미합니다. 품질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것이냐,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미디움으로 놓고 뭘 고치냐면 여기 버켓 사이즈 위에 노이즈 리밋이라는 거 있죠. 이 값을 0.01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기가 커스텀으로 바뀝니다. 이 노이즈가 뭐냐면은 빛이 부족하면은 까뭇까뭇한 그림자들이 생겨요. 점들이 막 찍히게 돼요. 까뭇까뭇한 점들이 막 찍혀요. 그걸 노이즈라고 불러요. 노이즈가 발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빛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노이즈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이즈의 크기를 0.01mm로 조절해 버린 거예요. 미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단위가 없어요.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0.04인데 0.01로 바꿔서 노이즈의 크기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감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노이즈 리밋이 0.01이고 제가 커스텀을 조절하니까 노이즈의 크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미디움일 때 0.04지만 하이나 베리 하이일 땐 0.05, 0.01, 하이가 0.01이죠? 네. 미디움 0.01이죠? 0.04. 그래서 여기를
이 값만 0.01로 고쳐버린 겁니다. 이 아래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그 다음 쉐이딩, 레이스 이런 값들이 계속 다 바뀌어요. 퀄리티에. 근데 굳이 안 바꿔도 요거 하나만 바꾸셔도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 디노이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펙트는 굳이 그러니까 손대지 않아도 되겠고요. 디노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노이즈를 없애는 거. 이해되셨나요? 노이즈 없애기예요. 내가 노이즈를 여기서 0.01로 작게 만들었지만 여기서 디노이저를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램적으로 자체적으로 노이즈를 싹 감추게 합니다. 이때 감추는 방법이 V-Ray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엔비디아 AI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CPU에서 나온 방법을 가지고 계산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냥 디폴트 값인 V-Ray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값은 넘어갑니다. 카메라 값은 넘어가고 자, 렌더 아웃풋 여기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출력하는 영역, 출력되지 않는 영역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얘를 만약에 체크해버리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회색 영역 보이시나요? 이 부분. 얘를 체크하면 세이프 프레임을 체크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800에 이렇게 되면 어디 갔을까요? 아니 다시 보이시나요? 여기 회색 영역 보이시나요? 이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여기가 렌더링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안쪽에만 렌더링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를 끄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아, 이거 전부 다 나오겠구나. 여기 지분까지 보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중에 어디가 렌더링 돼서 나오고 어디가 렌더링 안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나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 아니요, 다시요.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건 얘를 체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렌더링 된다고요. 여기는 렌더링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렌더링 되고 다시 말해서 최종 결과물에서 이 회색 영역은 빠진다는 뜻이에요. 이 영역, 여기 영역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걸 미리 작업자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이프 프레임의 역할입니다. 렌더링 할 때 여기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 잡을 때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내가 어디를 보여줄 거냐 이거죠. 바닥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천정을 보여줄 거냐.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천정이 나오는 거고 여기 바닥은 안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바닥이 나오고 천정은 안 나오고 렌더링 할 때 누구를 볼 거냐 이 얘기가 바로 세이프 프레임의 의미입니다. 세이프 프레임을 꺼버리면 아예 모르는 거죠. 어디가 렌더링 돼서 나오는지 아예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얘를 켜놓으면 아, 좋아요. 이건 좋아요. 내가 여기 나올 거고 여긴 안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익스포트 해버리면 이때 문제가 생겨요. 자, 다시 익스포트 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익스포트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얼룩이졌죠? 여기 얼룩이졌잖아요. 그죠? 이 얼룩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이프 프레임 때문에 나온 얼룩입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할 때 세이프 프레임을 끄셔야 돼요. 세이프 프레임을 끄셔야 익스포트 할 때 제대로 나갑니다. 이렇게요.
제대로 나간 거 보이시나요? 마찬가지예요. 렌더링 할 때는 또 거꾸로 이렇게 세이프 프레임을 체크해 놔야 돼요. 그래야 어느 부분이 렌더링 돼서 나갈지 내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략 이 정도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게 세이프 프레임의 역할입니다. 세이프가 안전한이란 뜻이죠. 프레임은 구조고. 다시 말해서 안전하게 렌더링될 영역을 체크합니다. 이게 세이프 프레임의 의미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미지 위드 하이트 나오죠. 얘가 잠겨 있습니다. 16대 9 비율로 잠겨 있어요. 여기 4대 3 비율이라든지 혹은 5대 4 비율이라든지 화면 비율인 16대 비율로 잡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24로 바꾸면 높이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 비율에 의해서. 이거 비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800에 600 바뀌는 거 보이시죠? 1024에 768 이렇게 4대 3 비율일 때 세로의 높이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1024에 576 얘가 바로 렌더링된 해상도입니다. 자, 4대 3 비율에 800에 600입니다. 세이프 프레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잘린다는 얘기죠. 자, 렌더. 그러면 자, 다시 비율이 달라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서로 비율을 다르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비율을 다르게 해서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만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켜놓고 여기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 얘를 누르면 저장 위치를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 위치를 내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파일도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 폴더에 카메라 앨범에 저장. 그러면 이렇게 저장 경로와 얘네들이 딱 기록이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렌더링을 했어요. 렌더링을 하고 나면 컴퓨터의 메모리가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저장한다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다가 컴퓨터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애초에 시키는 거예요. 저장 다 끝났으면 여기다가 저장해놔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게 세이브 이미지예요. 지금처럼 작은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그러니까 작은 이미지로 렌더링 할 때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큰 이미지로 렌더링을 할 때는 얘네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A4 사이즈로 렌더링을 하고 싶어요. A4 사이즈가 297에 210입니다. A4 사이즈가. 그럼 여기다가 10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970에 2100 픽셀로 렌더링을 하면 대략 A4 사이즈의 한 270 dpi 정도 해상도가 됩니다. 300 dpi 해상도는 안 되고 270 dpi 정도 해상도가 잡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2970, 210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얘가 렌더링 해상도가 되는데 너무 큰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800에 600 정도면 충분하고 세이브 이미지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로 넘어갑니다. 인바이런먼트가 대기 환경이란 뜻입니다. 대기 환경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배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하늘 그림 들어가 있다는 표시예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바이런먼트 스카이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르지 마세요. environment sky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GI라고 하는 값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 리플렉션, 세컨드리 매트 이런 건 다 안 써요. GI 값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GI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즉 조명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숫자가 붙어 있죠. 보통 1인데 요 숫자가 뭐냐면 밝기를 그러니까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컨드리 레이, 즉 세컨드리 레이의 빛이 밝아지게 돼요. 전체적으로 조도가 밝아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여기만 렌더링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좀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만. 여기가 5이고 여기가 1인 상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세요. 이 앰비언트 GPU를 이용하면 옵션이 하나 안 나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명을 계산하는 방법이 총 3가지예요.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하고 총 3가지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예요. 브라우트 포스는 뭐냐면 애초에 조명부터 계산을 합니다. 광원의 위치를 딱 계산하고 그 다음 광원에서 광선을 쏴요. 그리고 그 광선이 오는 곳에 조도를 계산을 합니다. 이게 브라우트 포스예요. 근데 이리디언스 맵은 조금 달라요. 일단은 렌더링을 해요. 장면을 렌더링을 해요. 첫 번째로 장면을 렌더링을 해요. 밝기를 계산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계산하냐면 광원의 위치를 계산하고 해당 장면의 위치의 조도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리디언스 맵은 렌더링을 2번 해요. 장면 렌더링 1번, 조도 렌더링 1번.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을 조도 보관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리디언스 맵을 좀 많이 써요. 스케치업, 그러니까 V-Ray의 기본값은 브라우트 포스입니다. 가장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렌더링 속도가 조금 느려요. 사실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느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쓰고 세컨더리 레이는 라이트 캐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프라이머리에 라이트 캐시 안 써요. 프라이머리에 라이트 캐시를 쓰면 이렇게 동그랗게 얼룩이 남습니다. 왜 얼룩이 남냐면 라이트 캐시도 브라우트 포스처럼 광원에서 빛의 입자를 쏩니다. 그런데 라이트 캐시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쭉 나와서 사물과 부딪히는 순간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부딪힐 때 에너지를 계산해요. 그 에너지가 빛의 입자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얼룩덜룩하게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라이트 캐시는 주로 세컨더리 레이에서 쓰고 프라이머리 레이에는 이리디언스 맵이나 브라우트 포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바로 요거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뭐냐면 앰비언트가 이런 거예요. 달빛 있죠. 어슴푸레한 빛. 우리가 그 농촌에 가면 그 논길이나 밭길에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아주 어슴푸레하게 사물의 윤곽을 구별하죠. 그죠? 빛이 아예 없어서 깜깜한 게 아니고 어슴푸레한 빛이 있어서 사물을 보이게 합니다. 그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다 쉽게 얘기해서 말하면 달빛입니다. 달빛에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거죠. 그걸 앰비언트라고 하는데 어클루전은 바로 회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슴푸레한 빛의 그림자를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그림자 강조예요. 어슴푸레한 분의
그림자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해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얘가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끌 겁니다. 그리고 여기만 제가 다시 렌더링을 할 겁니다. 요렇게요. 어둡기도 어둡지만 여기 윤곽선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어클루전이 사라져서 그래요. 이거 꺼놔서 그렇습니다. GI 값 똑같이 5로 올렸습니다. 다시 렌더링. 밝기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조금 불분명한 거 보이시나요? 그죠? 자, 다시요. 이번에는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했습니다. 그림자를 조금 강조했어요. 어떤가요? 여기 그림자 부분이 강조돼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은 바로 이런 기능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디노이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그림자죠. 아까 얘기했던 그림자 제거하기, 노이즈 제거하기. 밑에 옵션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항목만 체크해 놓으시면 노이즈를 깨끗하게 다 제거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건드셔야 될 기본 옵션들입니다. 조명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얘가 조명입니다. 얘가 조명이에요. 조명을 켜놓고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선라이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태양광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자, 선라이트를 클릭해 보면 선라이트 옵션이 나옵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보시죠. 보시면 이 항목이 뭐냐면 내가 임의적으로 태양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임의적으로 태양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체크하고 자, 여기서 각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높낮이가 달라지고 동서남북이 달라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태양이 조절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조절하지는 않아요. 밝은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러겠죠? 얘가 숫자가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밝겠죠.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다시 조명으로 들어오죠. 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어둡게 하겠다 그러면 태양의 위치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태양이 만들어지겠죠. 태양의 높이, 태양의 방위입니다. 높이와 방위를 조절하면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보통은 얘를 쓰지는 않아요. 얘를 쓰진 않고 우리가 애초에 배운 대로 바로 여기 이 선라이트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활용하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 모드가 있네요. 이건 아니구나. 여기 태양의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밝기, 그 다음에 태양의 그림자입니다. 얘는 접고 자, 이렇게요. 여기가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태양의 밝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인텐시티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빛의 밝기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밝기란 뜻입니다. 인텐시티는 밝기란 뜻이고 사이즈 멀티플러는 뭐냐면 그림자란 뜻입니다. 그림자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뉴하고
새로 만들어 보죠. 아니요.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네모난 사각형에 S자 써 있는 거 있죠. 요거 찾아보세요. 요게 뭐냐면 인피니티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피니티 플랜은 무한대의 평면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무한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림자의 방향은 이쪽으로 있고요. 자, 그 다음 렌더 옵션. 자, 일반적인 렌더링을 하나 걸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렌더예요. 지금 옵션이 다 꺼져 있는 거죠. 제가 새로 뉴 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밝기라면 자, 멀티플러를 조절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3배만 더 키워보죠. 그러면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반대로 0.3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이건 기본값은 1입니다. 1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그대로 1로 두시면 돼요. 밝고 어둡기는 카메라로 조절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조명을 가지고 조절하시면 안 돼요. 조명을 가지고 조절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나중에 카메라 값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사이즈 멀티플러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자 보이시죠? 자, 이 값을 제가 3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겠죠. 자, 여기 이런 부분들. 자, 0.5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 그림자의 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테두리가 10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는 또렷하고 먼 데는 흐릿한 이 값을 조절하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요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는 종종 바꿔요. 그림자의 형태는 종종 바꾸니까 기억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늘 모형이네요. 스카이에서 스카이 모델. 호세겟 L이 있고 CI 클리어가 있고 그 다음 오버캐스트가 있고 PRG 클리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위에 하고 지금 쓰는 요 호세겟 L은 하늘 모형을 일반적인 모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고, 클리어는 여기 클리어 스카이가 있고 클리어가 있죠. 이건 뭐냐면 비 온 뒤에 아주 맑고 화창한 하늘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버캐스트는 비 오기 직전에 흐리멍텅한 그러니까 잿빛 하늘이죠. 그 잿빛 하늘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호색 L을 쓰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호색 L을 쓰시되 나는 가을처럼 맑은 하늘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CIE 클리어나 RPG 클리어 스카이를 쓰시면 되겠고 나는 비 오기 직전에 좀 흐리멍텅한 하늘을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 오버캐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러비티는 먼지예요. 자, 하늘을 좀 볼까요? 제가 이렇게 돌려서 하늘을 좀 보겠습니다. 랜덤. 여기 하늘 보이시죠? 지금 2시에 이제 하늘인데 트러비티 값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황사가 낀 하늘. 이렇게 황사가 낀 하늘이 돼버립니다. 오존입니다. 오존의 농도예요. 오존이 적으면 얘가 이렇게 탁하게 낀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탁해진다고 합니다. 오존의 농도가 높으면 하늘이
맑게 보인다고 합니다. 렌더링 했는데 별반 차이 없죠?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 트러비티 값만 한번 렌더링 해보시면 됩니다. 자, 렌더링 해보시죠. 이미지에 그렇고 내가 A4 사이즈로 나갔거든요. A4 사이즈 이것이 있는 거죠. 그래야 A4 사이즈 170ppi가 됩니다. 이기할 때 항상 300ppi에서 맞춰야 돼요. 랜덤 파일 집어넣어서 지금 보시면 25%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으로 나가면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쇄를 할 때 300ppi로 해야 돼요. 그래야 사진처럼 나와요. 최소 250ppi 이상 300ppi 이내로 맞춰야 돼요. 이미지를. 근데 지금 A4 사이즈는 괜찮아요. A4 사이즈 270ppi 사진처럼 나와요. 그거 나중에 광택지에다 출력해 보세요. 그 종이도 광택지가 있고 모감지가 있거든요. 광택지에다 출력해 보세요. 사진이 광택지거든요. 광택지에다 출력해 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요거는 그냥 값만 넣어 보세요. 요 아래 보면 클라우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하늘을 조금 더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렌더. 이 하늘 위에 구름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죠? 한번 해보시죠. 항목을 보면 density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density 농도예요. 구름의 농도 0.5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 variety, 그러니까 얼마나 구름이 좀 다양성 있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height도 있네요. 구름의 높이 1000m. 그 다음에 구름의 두께 500m.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구름의 모습이 바로바로 바뀔 테니까 값을 크게 혹은 작게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다음 다른 조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썬라이트랑 옵션들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맞아요. 제가 50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높이는 3000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다가 제가 여기 구멍을 뚫었고 자, 여기다가 사각형도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실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바로 여기가 조명입니다. 여기가 조명이에요. 얘네들이 조명입니다. 먼저 렉탱글 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사각형 조명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화살표 방향이 빛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보통 조명들은 어떤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조명들이 대다수죠. 또 때때로는 이렇게 중간에 있어서
위아래로 나가는, 혹은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빛이 나오죠. 보통 이렇게 사각형 조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각형 조명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리고 시간은 자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밤으로 바꿀 거예요. 오전 1시면 한밤중이죠? 시간은 한밤중으로 만들어서 태양빛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막았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나서 렌더링. 조명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조명, 재질, 이유 불문하고 V-Ray는 하나의 옵션을 바꾸면, 값을 한번 바꾸면 거기에 렌더링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 하나 바꾸면 렌더 한 번.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렉탱글 라이트가 여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하면 바로 이 부분에 이와 같이 옵션 값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인텐시티라고 하는 값 보이시죠? 밝기입니다. 밝기예요. 아까도 선라이트에서도 인텐시티라는 값이 있었어요. 근데 선라이트에서는 밝기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인텐시티 값이 있습니다. 얘는 밝기를 조절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값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이 나옵니다.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언트가 있고, 루미넌스가 루미넌스는 루멘이라고 합니다. 그죠? 광원에서 빛이 얼마만큼 나가느냐, 광원에서 빛이 얼마만큼 나갈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형광등 있죠. 우리 요렇게 쓰는 형광등이 40W짜리 형광등인데 이럴 때 약 2800 루멘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값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라디언트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복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디언트가 아니에요. 이 라디언트는 다른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복사선이라고 해요. 이 복사선이라는 건 어떤 물질에서 나온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복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빛이 쭉 퍼져나가는 빛이 쭉 퍼져나가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 라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우리 100W짜리 전구 있죠. 보통 화장실에 들어가는 100W짜리 전구 같은 경우는 2W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가 지금 단위가 와트로 되어 있는데 이 라디언트는 약 2W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되고, 보통 예를 들어서 2배 단위로 이렇게 키워주시면 얘가 이렇게 밝아집니다. 아까 라디언트 파워가 280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렌더링 하면 어이구 어둡네요. 5m에 5m니까 꽤 넓네요. 약 5000 정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또 그나마 빛이 나올 말락하네요.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제 모니터로는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 만까지 한번 고쳐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둡네요. 그냥 이렇게 가보죠. 100. 자, 빛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150 정도.
자, 빛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인텐시티를 조절해서 빛의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여기 GI 값 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GI 값만 체크해도 렌더링이 밝아져요. 이렇게 조금 더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GI 값에 있는 숫자를 제가 10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조명값 가지고 이 값 가지고 막 조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공간이 5m에 5m죠. 그죠? 거의 우리 강의실만 해요. 5m에 5m면 우리 강의실에 형광등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형광등이 둘, 셋, 넷, 8개? 8개가 아니고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이만큼의 밝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2개 가지고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세요. 카메라 값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봤습니다.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카메라 셔터 속도만 느리게 했을 뿐이에요. 셔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둡게 되고 셔터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 밝아지니까 셔터 속도만 느리게 한 거죠. 그래도 충분한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밝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조절한다고요? 카메라로 조절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값은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쉐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태요. 디스크를 놓으니까 얘가 뭘로 바뀌냐면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원형으로. 그러니까 우리 복도에 나가면 저 등 있죠? 그 매립등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거 표현할 때 얘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인비저블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인비저블. 비저블이 보이다란 뜻이에요. 가시성이란 뜻이고 인비저블 그러면 투명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하면 인비저블하면 여기 있는 얘가 안 나오게 돼요. 보세요.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조명원을 감추는 기능이 인비저블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조명은 그대로 있으면서 렌더링 할 때 이렇게 감춰지는 거. 이게 인비저블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디케이가 무슨 뜻이냐면 감소란 뜻입니다. 감소. 즉 광원이 있으면 광원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빛이 적게 도달하겠죠. 왜냐하면 빛이 소멸하니까. 디케이가 빛의 소멸인데 얘를 체크하면 빛이 소멸되지 않고 그냥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밝아지게 돼요. 빛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노디케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조명을 지울 때예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화면에서 조명을 선택하고 지울 겁니다. 여기 항목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웠는데 항목이 남아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워야 돼요. 오른 버튼 누른 다음 델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화면에서 지우면 여기 에셋 에디터에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셋 에디터에서 지우셔야 화면에서 삭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지워보시죠.
지금부터는 많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스피어. 스피어가 구슬이란 뜻이에요. 자, 선택하고 이렇게 바닥에다 구슬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면 구슬 모양으로 조명이 만들어져요. 옵션은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옵션도 똑같아요. 여지껏 우리가 공부했던 그 세세하게 공부했던 옵션들이 다 똑같아요. 인텐시티, 즉 다시 말해서 빛의 색이, 그 다음에 인비저블, 노디케이 똑같아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이 동그란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스포트라이트가 있네요. 이 스포트라이트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조명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조명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 앞에다가 세워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래야 조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렌더링 걸어 보도록 하죠. 다시. 자, 다시 렌더링. 그러면 자, 이렇게 렌더링 된 거 보이시나요? 스포트라이트는 원뿔 모양의 조명이 스포트라이트죠. 그래서 이렇게 벽체에다 대놓고 하셔야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팔로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팔로프가 사라지는 방향이란 뜻이에요. 팔로프가 사라지는 방향이 라이너로 사라지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디케이가 감소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 디케이가 있고 감소하지 않습니다. 인버스 거리의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인버스 스퀘어 거리의 제곱으로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인버스 큐브 거리의 4제곱으로 감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노 디케이로 한번 놔보죠. 그리고 다시 렌더. 감소하지 않으니까 빛이 굉장히 밝게 나오겠죠. 그죠? 다시 봅니다. 자, 인버스로 바꿔 나와 보죠. 그러면 빛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빛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빛의 중심부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푸넌바 앵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안 나오는 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조명을 만드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만드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합니다. Shift가 아닌가? 맞는데? 맞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먹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방향 지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Shift 키를 누르고서 하면 방향도 지정이 될 뿐더러 이렇게 조명의 방향이죠. 자, 방향을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요. 콘앵글, 그 다음 푸넘바 앵글. 그래서 조명의 형태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이 조명의 모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IES 라이트. 똑같아요. 이 IES 라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뭘 원하냐면 IES 파일을 원합니다. 제가 여기 파일을 복사해 놨어요. 이거 복사해 가시면 돼요.
제 공유 폴더로 들어오면 됩니다. 502호에 00, 그 다음에 공유 폴더, 그 다음에 스케치업,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IES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zip 파일을 여러분들 컴퓨터로 복사해 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IES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이렇게 뷰 파일이 있습니다. 이 IES 파일이 뭐냐면 조명을 만드는 조명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오스람이라는 조명 회사가 있죠. 그럼 자체적으로 조명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전등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등을 만드는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엔지니어가 있단 말이죠. 그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만들고서 이 조명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라고 기록해 놓는 파일들이 있어요. 이 조명의 범위는 이렇고 빛의 범위는 이만큼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파일이 IES 파일입니다. 그래서 조명 엔지니어들이 보는 파일이 IES 파일인데 이 파일을 불러다가 조명 효과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IES 라이트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조명들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 12번 조명이나 19번 조명이 좀 독특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2번 조명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선택, 열기.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이렇게 조명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역시 렌더. 어두울까요? 다시. 안 만들어졌네요.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안 보이네요. 너무 어두운 것 창문을 같은데. 없애면 돼요? 네? 방 안에 창문을 없애면 상관없어요. 그럼 조명은 다 벽쪽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자, 삭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어떤 조명이냐면 옴니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옴니라이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한 점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누구랑 비슷하냐면 여기 있는 스피어 라이트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렉탱귤러 라이트, 그 다음 스피어 라이트, 그 다음 옴니 라이트, 돔 라이트는 공간에 들어가는 조명이고, 그 다음 스포트 라이트하고 IES 라이트는 부분 조명입니다. 부분 조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 가면 그 액자 같은 거 걸어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액자 걸어 놓고 스포트라이트 비춰주죠. 액자가 잘 보이라고. 그죠?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는 어떤가요? 부분 조명이죠. 공간 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이고 이렇게 위치를 하나 클릭해주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얘를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빛이 쭉 뻗어나가게 돼요. 자, 렌더. 역시 어둡네요. 자, 다시 옵션을 또 바꿔봅시다. 옴니라이트도 역시 누가 있어요? 인텐시티가 존재하고 그 다음 여기 디케이가 보면 인버스 스퀘어로 없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인버스로만 놓겠습니다. 다시 렌더. 그러면 밝기 자체가 이렇게 밝아지게 됩니다. 공간 전체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이라든지 백열등 같은 거 어때요? 한 점에서부터 빛이 쭉 사방으로 나가죠? 그게 바로 옴니라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옵션은 똑같아요. 여기 인텐시티 있고 디케이 있고 나머지 옵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돔라이트가 있네요. 이 돔라이트는요, 돔라이트는 태양광입니다. 돔라이트는 태양광이에요. 이 화살표가 있죠. 태양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신할 때 사용합니다. 보이시나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빛이 오는 거.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신할 때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체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조감도나 투시도 할 때 많이들 바꿔서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여기서 조명을 조절하잖아요. 그럼 동서남북이 이미 딱 정해져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이런 게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죠. 창문의 위치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은 얘네들은 이미 딱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얘를 켜봤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창문은 여기 있죠. 내가 원하는 건 창문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길 원해요. 어떤가요, 그러면? 빛의 방향을 바꿔요. 빛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요? 선라이트를 못 바꿔요. 선라이트는 위도와 경도로 맞춘 거니까 못 바꿔요. 선라이트는 안 바뀌어요. 선라이트를 끄고 돔라이트를 켜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돔라이트는 누굴 대신한다고요? 선라이트를 대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선라이트 이렇게 꺼버리고, 자, 지금 이 선이 뭐예요? 태양의 위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를 내가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옵니다. 자, 인피니티 플랜 하나 설치해 주고요. 자, 렌더. 자, 그러면 어떤가요? 태양의 위치가 안 바뀌었죠. 그림자의 위치 안 바뀌었죠. 이거 옵션 값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림자의 위치가 저는 안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돔라이트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요. 모양이 구슬 모양입니다. 반구슬 모양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아래 자, 아답티브라는 항목. 이 항목을 꺼버리겠습니다. 다시 렌더. 아니구나. 다시요. 유즈 트랜스폼을 체크하죠. 그림자의 방향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 유즈 트랜스폼입니다. 유즈 트랜스폼을 체크하면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인텐시티를 제가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자, 렌더. 그러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렌더링을 하더라도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 효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룹을 만들면 하나 활성화되는데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이제 조명이 됩니다. 오브젝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만든 모델링 데이터를 조명으로 만드는 것. 그게 오브젝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브젝트 라이트예요. 메시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조건은 반드시 그룹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룹이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선택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조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탠드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작업하시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